1부의 네 번째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수원대학교 박한 교수님께서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보증과 보청교, 군자금과 보청교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상학과에 있는 박한입니다. 앞에 발표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었는데 시간적 여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발표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저한테 발표 자리가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1920년대 만주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금과 보청교라는 주제, 그 가운데서 이제 김자진과 보청교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만주하고 이제 러시아 쪽을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발표의 대부분은 이제 국내 쪽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저하고 또 저 다음에 안우상 선생님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만주 쪽과 관련된 부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980년대 전반기에 제가 석사학위 논문이 신민부라는 단체를 석사로 썼습니다. 1920년대 중반에 만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고요. 그 단체를 주도한 분이 이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이죠. 네,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에 신민부를 쓰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국지사분들이 많이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민부 쪽과 관련해서 살아계셨던 대표적인 분이 이강훈, 이자강자 훈자, 이강훈웅이라고 그 당시에 이분은 이제 강원도 금화풀인데 신민부에서 이제 독립운동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로 가서 남한인 청년연맹에서 일본의 6.26 공사, 저격 사건, 암살 사건에 관여가 돼서 투옥 생활을,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해방 후에 좌익 계통에서 일본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민단 쪽으로 해서 5.16 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또 감옥살이도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회 또 회장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강훈 선생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80년대 초에 쭉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강훈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물어봤죠. 그럼 신민부 쪽은 이제 군자금 관계나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이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아일보의 인천 김성수 그분이 이제 신민부 쪽에 사실은 돈을 많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 보청교 쪽에서 군자금을 많이 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80년대 초에. 근데 이제 그 당시 80년대 초에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당시니까 공부도 짧고 잘 모르고, 또 보청교라는 이름이 80년 초에 굉장히 좀 생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제는 보통 이제 보청교나 이런 태월교 이제 전신입니다만은 그 외에 많은 대종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유사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좀 비하하는 그러한 시점이었고, 또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이제 독립운동계에서도, 학계에서도 보청교라든가 이런 쪽이 연구가 전혀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강훈 선생님이 보청교 말씀을 그때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선생지사께서, 그래서 이 보청교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상당히 기여를 했구나.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논문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문헌 자료에 계속 관심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문헌 자료에 보청교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과의 상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별로 이렇게 그 자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외무성 자료라든가 우리 김재영 선생님도 조금 쓰신 게 있는데 이 김자진과 제가 이제 김자진 책자도 냈는데 김자진과 보청교 관계가 간략하게나마 일본 자료들의 이제 저는 이제 증언 자료만 들었었는데 일본 외무성 자료라든가 이런 데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고 간간히.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행한 한민족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그 정의부 계통에서 국내 보청교 쪽의 군작업을 얻기 위해서 연관되는 그런 그 신문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조서로 된 거는 이제 저 다음에 안우상 선생님께서 그 정의부 관련 쪽은 이제 발표하실 예정인데, 그래서 제가 이 보청교가 만주 지역과 시민국뿐만 아니라 정의부하고도 이렇게 군자금 관련해서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사실을 새롭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의부 관계는 이제 안우상 선생님께서 발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자료는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 김자진과 이 보청교 관련, 또 김자진이라는 것이 꼭 김자진한 특정 개인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자진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그 그룹에 여기는 이제 정의부 그룹하고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만주 쪽으로 이동, 즉 흑룡강성 쪽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만주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길림 쪽이라든가 이 흑룡강성보다는 조금 아래쪽 길림성 쪽 뭐 이쪽인데, 더 북쪽인 이제 흑룡강성 쪽에 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중소 국경지대 이쪽하고 그 보청교와의 상호 관계 이런 거, 그리고 1920년대 중후반에 만주 지역의 군자금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보청교를 빼고는 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한된 자료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88페이지 쪽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김자진 부대가 1920년 10월에 1920년 6월에 봉오동전,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 일제가 이제 무력으로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독립군들이 국내 진공작전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에 있는 독립군 세력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군대가 만주로 출병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1920년 6월에는 이제 지금 현재 북간도 두만강 건너 지역 이쪽에서 20년 6월에 홍범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고요. 20년 10월에는 이제 두만강 너머에 백두산 근처에 화룡현이라고 있는데, 화룡현 청산리에서 청산리 전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자진 부대 또는 홍범도 부대, 특히 김자진 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따라서 일제는 그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의 10월 이후에 만주 지역에 이제 소위 말하면 줄추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1920년이 경신년이거든요.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이 이제 일본의 추적을 피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이동하는데 어디까지 이동하냐면은 하얼빈을 지나서 소만 국경지대의 하얼빈에서 지금 현재 기차 타고 KTX 정도 타고서요. 한 8시간, 한 800km 정도, 800-900km 떨어져 있는 데가 북쪽에 흑하라고 있습니다. 흑하. 위에 이제 중국 쪽으로는 흑하고요.
러시아 그 흑카시가 있고 흑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건너가면 러시아인데 블라고베센스크라는 러시아 지명이 있고요. 거기서 한 40-50km 안쪽으로 들어가면 스보보든이라고 해서 자유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시까지 김자진 부대도 거기 갔었는데 거기 우리 독립군들끼리 이제 갈등이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수많은 우리 또 만주 지역의 또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자진 부대가 남하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연변이 있지 않습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100km 정도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목단강시가 있습니다. 목단강. 그리고 목단강시 옆에가 이제 영안현이라든가 영고탑 이런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거기서 소만 국경지대. 그러니까 이게 좀 지리적으로 해서 그 하얼빈에서 목단강을 거쳐서 수분하를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갑니다. 기차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에 기차를 타고 수분하 목단강을 거쳐서 하얼빈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가 이제 수분하고 러시아 지명으로는 뽀그라니치나야라고 하고요. 거기가 이제 행정구역으로 동령현입니다. 김자진 부대가 청산리 전투 이후에 피신을 해서 동령현 쪽에 이제 그 23-24년에 와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단계에서 김자진 장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군자금 모집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포문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냅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청산리 전투 이후에 그 어려움을 뭔가 극복하고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국내에 그 고척교라고 하는 강력한 그 수십만의 신도가 있고 또 민족의식도 있고 또 그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과 만약에 그 시민부가 연결을 한다면 그 김자진 부대가 지금 몰락돼 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그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김자진 부대 쪽에서 했던 것 같고 아마 그 당시에 만주 지역의 대부분의 독립운동단체들이 보청교와의 어떤 연계를 꿈꾸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청교 쪽에서도 국내에서 시대일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이 일제의 어떤 탄압도 심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같은 국내의 여러 가지 조직 가운데서도 보청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주의 계통도 그렇고 민족주의 계통의 일부에서도 보청교를 때에 따라서는 시기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청교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탄압과 더불어서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청교 쪽에서도 이 만주 쪽하고 어떤 연계 그래서 신자들을 나름대로 또 만주로 또 이주시켜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2의 정읍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2의 어떤 그 보청교의 이상향을 만들려는 그런 또 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자진 쪽은 이런 분들이 많은 신자, 수십만의 신자가 만주로 오면 그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의 자제들을 군인으로 독립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리고 수많은 그런 재원이 돈이 같이 딸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뭐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자진 쪽에서는 그 당시에 재정을 담당했던 그리고 김자진 부대에도 또 그 보청교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자진 밑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분이 유정군이라는 분인데 그 유정군이라는 분을 그 당시에 이제 그 보청교 계통에서 김자진과 같이 활동했던 분이 조남이 그 신찬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찬우하고 유정군 이 사람을 같이 그 저기 국내로 이제 그 파견을 해서 보청교와 연결을 맺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청교 쪽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을 접하고 만주로 또 대표를 파견을 해서
또 신민부 쪽, 이 김자진 계열하고 또 이렇게 접촉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유정문의 그 재판 기록의 그 팩트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유정문이라는 사람은 신민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김자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국내에 파견됐던 인물이고, 또 신민부가 조직된 다음에는 신민부 격리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식으로는 재정 담당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또 이분과 관련해서 보청교와 김자진의 그 한라인,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런 게 이제 그 형성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92페이지의 그 재판 유정문의 그 판결문에 제가 이제 까맣게 하고 밑줄을 쳐놨습니다. 거기서 바로 차자경자 석자 차경석이라는 교남의 이름이 이제 그 등장을 하고 있고, 김자진은 바로 이런 보청교의 돈을 가지고 또 러시아 쪽으로부터 무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추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 기록을 보면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이제 까만 글로 이렇게 밑줄 쳐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락을 보시면 일본 측 정보 기록에 따르면 1924년 10월 초에 김자진이 보청교로부터 2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라고 구체적으로 돈 액수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보청교 쪽의 대표, 교수 대표 모씨,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안 나오고 모우라고 그러니까 공공씨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쪽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2만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24년 10월 초라는 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24년 11월에 북만주 지역을 대표하는 그 김자진이 총사령관이고 용인사람 김혁이라는 인물이 집행위원장이었던 신민부라는 자체가 영화년, 아까 말씀드린 목당간 것처럼 영화년 연고탑에서 신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1924년 10월 초에 2만 원을 보청교에서 직접 사람이 와서 제공을 했고, 바로 이 돈이 24년 11월에 조직되는 신민부 창립의 기본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신민부 쪽의 그 성립과 관련돼서 나온 기록들을 보면, 여러분 9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98페이지를 봐주시면 98페이지에 이 신민부가 조직될 당시에 군사 대표, 민선 대표, 그 다음에 국내 단체 대표라고 해서 영영 이런 식으로 뻥뻥뻥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중에 사람 이름도 성씨만 적혀 있고 단체 조직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국내 단체 대표 가운데 분명히 바로 1개월 전에 보청교에서 돈을 댔기 때문에 그 보청교 대표가 신민부 결성에 국내 단체 대표로서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100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중간에 그 중간 하단에 약간 글자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신민부의 재정 상황입니다. 재정 상황. 1년 총 수입이 얼마냐면 16만 5,800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연도가 그 신민부가 조직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이 16만 원이다. 그런데 보청교에서 자금을 지원한 게 2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신민부 쪽에 1년 재정에 16만 5,800원인데 그중에 2만 원을 보청교에서 10월에 제공했다. 그 24년 10월에. 그러면은 신민부 쪽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보청교에서 제공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9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신민부 설립자금과 보청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나죠. 뭐가 나냐? 그럼 신민부는 보청교는 신민부가 만들어질 때만 그럼 돈을 2만 원만 딱 주고 끊었냐? 그렇죠? 그런데 일본 측 정보 자료에 따르면 96페이지의 그 하단에 보시면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신민부는 경제가 곤란해서 블라디보스톡 조선인 공산당으로부터 다수 자금을 원조를 받고 있다. 경상비는 정의와 같이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거뒀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유력한 자본가 보청교로부터 매년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다. 요거는 24년 기록이 아닙니다. 27, 8년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청교 쪽에서 24년에 처음으로 돈을 댄 이후에도 그 신민부 쪽에 상당한 보조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이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신민부라는 단체는요, 사실은 보청교 쪽에서만 돈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조선의 유력자. 그래서 이제 이강훈 옹은 그분은 이제 저한테 동아일보 인천 김정수가 그렇게 해줬고, 보청교가 이런 기록을 저희가 보기 전에 저한테 보청교에서도 돈을 댔다.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1980년대 초에 논문을 쓸 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대가 이제 5.18 강주민주화운동 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국보이 있고 좀 쌀벌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저희가 논문을 볼 때 보는 자료들 있죠. 자료들에서 사회주의는 싹 다 뺐어요. 싹 빠졌어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동안 그 당시에는 주로 자료집이 발행됐는데 신민부와 관련되는 사회주의 계통이나 뭐 이런 유사종교, 소위 말하면 보죠. 이런 건 싹 없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신민부는 대종교 단체다, 대종교인들이 만든 조직이다 라고 그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철저한 반공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부의 그 김자진은 철저한 반공인사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박상실한테 총 맞아서 죽었다. 김도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자기 아버지 공산당한테 죽었다고.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신민부가 있던 지역의 공산당은 화해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도 그룹이 굉장히 많죠. 서울파, 상해파 쫙 있는데, 근데 그 북만주에 있었던 공산주의 그룹은 화해파 공산당입니다. 그러니까 화해파 공산당하고는 김자진이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김자진 그룹은요, 사실은 서간도 쪽, 압록강 건너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공산당하고는 아주 친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 혁명군 있죠, 공산주의. 그쪽하고도 아주 가까웠어요. 근데 그런 자료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없었던 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또 김자진 장군이 공산당 박상실한테 화해파 공산당 쪽에서 보낸 사람한테 총 맞아 죽었는데 김자진하고 이렇게 공산당하고 연결이 있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근데 그 다음에 기록들을 보니까 신민부 계열에서 볼셰비키 쪽으로 박영이라고 신고등학교 나온 분인데 그쪽도 파견했다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신민부에서 그 해방 전에 그 어딥니까, 연안에 가서 조선 의용군을 했던 그 최창익이라든가 또는 또 사회주의 쪽의 문학을 많이 한 그 강경애라고 있는데, 강경애죠? 강혜경 선생님, 우리 숙대 교수님이시고 진짜 강경애. 예, 강경애라든가 이런 사람이 신민부에서 신민보라는 그 신문을 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민부라는 단체가 이 사회주의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어떻게든지 종교의 독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력과 연대한 그러한 단체가 신민부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데 가장 큰 역할,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군자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해외 가서 돈 떨어지면 뭐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시기에
또 김자진 청산리 전투 이후에 경신참전을 겪고 자유참전을 겪은 다음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보청교 쪽하고 연계가 돼서 보청교 쪽에서 상당에게 그런 군자금을 제공했고 그 이후에 신민부가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었고 보청교의 역할이 지금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도 자료가 다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자료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는 지금 현재는 일본 측 자료, 외무성 자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나와 있는데 중국의 문서보관소인 방한관 자료들이 지금 제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이제 정의부 관련 신문 기록도 나오는 걸 보면 이 뭐 참의부라든가 참의부 개통도 그렇고 또는 이제 이 신민부 개통도 그렇고 아마도 그 자료를 좀 더 발굴한다면 보청교의 국내 활동과 더불어서 만주 지역에서의 활동도 좀 더 많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